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도훈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소식보다 그녀가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말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무관심 때문인 것만 같아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보호자라는 사람이 이제야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접수대 앞에 서 있던 간호사가 차트를 거칠게 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도훈은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도훈의 잘 닦인 명품 구두에서 시작해 손목에 감긴 수천만 원대의 시계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는 코방귀를 뀌며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 벌러 다니느라 아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셨나 봐요. 도훈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지만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등을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환자 이름 이서연 맞으시죠? 간호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산모 상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남편분은 어디서 무얼 하신 겁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훈의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도훈은 갈라진 목소리로 아내의 상태를 물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그의 손을 불결한 것이라도 보듯 쳐내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담당 교수님 예민하시니까 저기 구석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기다리세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인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도훈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병원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고 창백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의료진들은 도훈의 초조한 몸짓을 보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곁에 없었는데. 가까이 서 있던 한 조무사가 들으라는 듯 내뱉고는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화려한 정장이 오물이라도 잔뜩 묻은 옷처럼 느껴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화살이 되어 그의 텅 빈 심장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아까부터 휴대폰만 붙들고 있는 것 좀 봐. 의자에 앉아 수액을 맞던 다른 환자가 혀를 차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도훈은 진동이 멈추지 않는 휴대폰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온 긴급한 연락들이었지만 그는 화면의 불빛조차 보기 싫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응급실 천장에 대형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귀를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환자들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가 뒤섞여 도훈의 이성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힌 안내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무관심이 쌓아 올린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선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아내의 정확한 상태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해하지 말고 물러나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만이 무겁게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도훈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이마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병원 건물 안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응급실 입구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그의 구두코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정장을 보며 부러움 대신 멸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자신의 죄책감도 한 뼘씩 자라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응급실로 실려오기 직전 어떤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졌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 시각 호화로운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며 비즈니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떠오르자 도훈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보호자가 아니라 그저 분위기를 흐리는 방해꾼에 불과했습니다. 도훈은 다시 한번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다가가려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귀찮다는 듯한 손짓과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병원 바닥의 흙먼지와 함께 짓밟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의 공기는 습하고 끈적거리는 불쾌감을 동반했습니다. 도훈은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좁은 복도를 강박적으로 서성였습니다. 그의 정장 바지 주름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고 와이셔츠 깃에서는 세련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병원 특유의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기괴한 악취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도훈의 곁을 지나갈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의 세련된 차림새가 이 처절하고 삶과 죽음이 오가는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부감이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도훈의 반짝이는 구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낡은 운동화에는 찌든 때와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도훈의 심장을 꿰뚫을 듯 형용했습니다. 젊은이, 인생 그렇게 겉가죽만 닦으며 사는 거 아니야. 노인이 갑자기 내뱉은 말에 도훈은 얼어붙은 듯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훈은 노인을 돌아보았지만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깊은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스테이션 안쪽에서 의사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훈이 간절한 눈빛으로 다가오려 할 때마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혹은 두꺼운 서류 뭉치로 화면을 교묘하게 가리며 그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고 자부했던 도훈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알 권리가 없는 무력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감긴 시계 바늘은 무심하게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아내 서연이 평소에 어떤 꽃을 좋아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웃으며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도훈은 마른 세수를 하며 복도 끝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양과 정돈된 수염이 오히려 낯설고 혐오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응급실 한쪽 처치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도훈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을 올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날 선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이겠지? 아내가 저지경이 될 때까지 얼굴 한 번 안 비쳤다던데. 환각 같은 목소리들이 도훈의 목을 서서히 죄어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숙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담는 손이 심하게 떨려 물방울이 그의 검은 구두 위로 점점이 떨어졌습니다. 검은 가죽 위에 떨어진 투명한 물방울이 마치 서연의 눈물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도훈은 차마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종이컵을 힘껏 찌그러뜨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카트가 굴러오는 요란한 소리가 응급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길을 비키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도훈은 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그들이 폭풍처럼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카트 위에 누운 환자의 얼굴은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밖으로 축 늘어진 가느다란 손이 도훈의 시야에 박혔습니다. 그 마른 손목에는 낡고 해진 가죽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가난했던 연애 시절 자신이 서연에게 선물했던 조잡한 팔찌였습니다. 그는 서연이 아직도 그것을 소중히 차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전시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그의 정장 소매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도훈은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팔찌의 낡은 가죽결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자신이 선물한 그 보잘것없는 물건이 어쩌면 서연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삶의 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차가운 병원 바닥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시 한번 누군가의 급박한 호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실의 시간은 바깥 세상보다 훨씬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도훈은 아내 서연의 분홍색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멍하니 벽면의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핸드백의 모서리는 여기저기 닳아 있었고 손잡이 부분의 가죽은 세월의 흔적을 견디지 못해 얇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이 아내에게 최고급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결혼기념일조차 챙기지 못해 그녀가 직접 시장에서 산 저렴한 가방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도훈의 구두 끝을 차트로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여기가 거실인 줄 아십니까?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환자 가족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황급히 다리를 오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번듯한 정장 어깨 위로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진동하며 도훈의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으로 연락을 기다리던 김 이사의 이름이 화면에 깜빡였지만 도훈에게는 그것이 마치 지옥에서 온 호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전원을 꺼버리고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작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훈은 조심스럽게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반쯤 비어있는 비타민 통과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서연의 정갈한 글씨로 우리의 보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빼곡하게 적힌 날짜들은 모두 도훈이 회식이나 야근을 핑계로 집을 비웠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날마다 서연은 혼자 병원을 찾았고 혼자 초음파 화면 속의 아이를 마주하며 태명을 불렀을 것이었습니다. 도훈의 손가락 바닥이 수첩의 종이 질감을 더듬었습니다. 종이는 눈물 자국인 듯 군데군데 울퉁불퉁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기요, 보호자님. 아까부터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스테이션의 간호사가 다시 한번 날 선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도훈은 소스라치게 놀라 수첩을 가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려면 이 서류들의 사인부터 하세요. 남편이라면서 아내 혈액형도 모르시는 건 아니죠? 간호사가 내민 동의서에는 온통 붉은색 글씨로 위험 고지 사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은 펜을 쥔 손이 떨려 제 이름을 적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혈액형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우물쭈물하는 도훈을 보며 간호사는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길래 아내 혈액형 하나를 모릅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이 일제히 도훈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도훈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더 깊이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한 중년 여성이 오열하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도훈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응급실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응급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도훈은 자신이 서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잔혹한 곳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서연의 가방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체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꺼내보니 낡은 열쇠고리에 달린 작은 아기 신발 모양의 장식품이었습니다. 도훈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작은 장식품은 서연이 아이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서연에게 해주었던 무심한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애 생기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유난 떨지 마. 그 차가운 말들이 서연의 심장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을지 이제야 가늠이 되었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불빛이 사라졌다 나타날 때마다 도훈의 그림자가 벽면 위에서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는 이 어둠 속에서 영영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발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도훈은 서연의 가방을 품에 꼭 안고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서연님, 보호자님, 교수님 방으로 들어오세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무미건조한 호출 소리가 도훈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도훈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교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차가운 빛이 마치 심판대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문을 열자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도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난보다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도훈 씨 맞으시죠?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은 의자 끝에 간신히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의 정밀 검사 결과지와 함께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 일기장이 왜 의사의 책상 위에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이거 산모가 쓰러질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겁니다. 교수가 손가락으로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당겨보았습니다. 일기장 표지에는 나의 마지막 기록이라는 불길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교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돌려 도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도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연의 심장 초음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도훈의 목소리가 맥없이 갈라졌습니다. 아내분은 이미 임신 초기부터 심장 판막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교수의 말은 폭탄처럼 도훈의 머릿속에서 터졌습니다. 임신 자체가 아내분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고 말이죠. 도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왜 그토록 자주 가슴을 움켜쥐었는지, 왜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서연이 임신으로 예민해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셨어요. 남편분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말입니다. 교수가 건네준 일기장의 중간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의 절박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 씨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니까 내 생명을 나눠서라도 지키고 싶어. 나 없어도 도훈 씨가 이 아이를 보며 외롭지 않게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글씨는 뒤로 갈수록 힘이 빠져 비뚤비뚤해져 있었습니다. 도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일기장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 깨닫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은 성공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아이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다시 한번 모니터를 가리키며 붉은색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와보셔야겠는데요? 이 수치를 보세요.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홀린 듯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이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검사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멈추기 일보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에게 가는 혈류량만큼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태아에게 쏟아부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도훈은 그 수치들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도훈은 대사 한 줄을 토해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오열이 좁은 교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의 희생이 너무나 거대해서, 자신의 죄책감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교수는 아무 말 없이 도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응급실의 기계적인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 방 안은 서연의 고결한 사랑과 도훈의 처절한 뒤늦은 후회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서연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일기장 사이에서 낡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진 속의 작은 생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연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도훈에게 건네는 용서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병원 정문의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실내로 들이쳤습니다. 도훈이 그토록 매달렸던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강 전무가 검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응급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도훈의 동료들과 비서들이 줄지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김 팀장,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 전무의 목소리는 병원 로비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도훈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계약이 우리 회사 사활이 걸린 건 줄 몰라. 겨우 마누라 애 낳는 것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를 비워. 강 전무의 말에 주변에 서 있던 비서들이 비웃음 섞인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도훈은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깨달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저 무리 속에서 가장 기세등등한 사냥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아내의 낡은 가방과 눈물로 얼룩진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지금은 아내가 아주 위험한 상태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도훈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하며 일기장을 가슴에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강 전무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도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훈의 멱살을 잡듯 정장깃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자네 미쳤어? 병원은 의사가 지키는 거고 자네는 돈을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차 타. 지금 가면 늦지 않았어. 강 전무의 손에서 나는 비싼 담배 냄새와 명품 향수 냄새가 도훈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도훈이 평생을 동경하고 쫓아왔던 성공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냄새는 시신을 부패시키는 악취보다 더 역겹게 다가왔습니다. 도훈은 강 전무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명품 정장 상의가 보기 흉하게 구겨졌지만 도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 그동안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살았습니다. 내 아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당신들 비위 맞추는 기계요. 도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 전무는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더니 도훈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도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입술 터진 틈으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도훈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장 주머니에서 법인카드와 회사 배지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반짝이는 배지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르며 비참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소중한 걸 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들이나 실컷 가지세요. 도훈은 뒤돌아보지 않고 응급실 안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 전무가 뒤에서 고함을 치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파도 소리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동료들의 시선은 이제 멸시가 아니라 기묘한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언젠가 저 바닥에 떨어진 배지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도훈은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비싼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쪽 굽이 부러져 비뚤어진 그 구두는 마치 도훈의 부서진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복도 중간에 놓인 쓰레기통에 구두를 벗어 던졌습니다. 맨발로 닿는 병원 바닥의 냉기는 뼛속까지 시렸지만 오히려 정신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한 수인처럼 보였습니다. 중환자실의 무거운 자동문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도훈은 소독액으로 손을 씻고 얇은 비닐 가운을 걸친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계 장치의 기계적인 소음만이 방 안의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많은 줄에 묶인 채 침대 위에 고요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녀의 침대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조차 죄스러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가느다란 손목을 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낡은 가죽 팔찌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훈은 무릎을 꿇고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왔어. 도훈은 목이 메어 닿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꺼풀은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 위로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보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집, 차, 지기가 이 침대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는 공기가 그녀의 가슴을 인위적으로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호흡이라기보다는 기계가 만들어낸 슬픈 연주 같았습니다. 도훈은 서연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당신이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난 밖에서 웃고 있었어. 그의 눈물이 서연의 손등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서연의 손등에는 수없이 찔린 바늘 자국들이 멍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 멍자국 하나하나가 자신이 그녀에게 준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생겼는지, 언제 이렇게 머리카락이 푸석해졌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었고 도훈은 그 말을 면죄부 삼아 그녀를 방치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모니터 속 심박수 수치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삑삑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도훈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울렸습니다. 의료진들이 황급히 달려와 도훈을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나가 계세요. 도훈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가 이대로 어둠 속으로 영영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공포가 그를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힘에 밀려 그는 결국 차가운 유리창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모습은 점점 멀어지는 섬처럼 아득했습니다. 도훈은 유리창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중환자실의 두꺼운 유리벽을 넘지 못한 채 복도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창문에 맺힌 도훈의 입김이 서연의 모습을 뿌옇게 가렸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창문을 닦아내며 그녀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기계 장치들만이 그녀를 대신해 비정한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것은 아내 서연이 아니라 자신이 파괴해버린 한 여자의 부서진 삶이라는 것을요. 그는 유리창 앞에 주저앉아 그녀의 손이 닿았던 감촉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의 서연은 항상 뒷모습뿐이었습니다. 항상 부엌에서, 항상 현관에서 자신을 배웅하던 그녀의 쓸쓸한 뒷모습이 이제야 선명하게 떠올라 도훈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며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도훈은 홀로 서연과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소음이 멀어지고 정적이 찾아온 깊은 밤이었습니다. 도훈은 중환자실 앞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린 손가락 사이로 서연의 낡은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구겨진 사직서를 꺼내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도훈에게 이 종이 한 장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펜을 들어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훈은 옆자리에 놓인 서연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든 아기 신발 장식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그 신발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똑똑히 알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교수님이 무거운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교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와 산모 모두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도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참아왔던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쁨보다 미안함이, 안도보다 부끄러움이 그를 먼저 덮쳤습니다. 교수님은 도훈의 등을 두드리며 가만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도훈은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교수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유리창에 대고 그녀의 온기를 상상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가 당신의 그림자가 될게. 당신이 내 뒤를 지켰던 시간만큼 이제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키며 살게. 도훈은 결심을 굳힌 듯 휴대폰을 꺼내 모든 업무 관련 연락처를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수없이 지나가는 거래처 이름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 전무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기계로 살지 않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도훈의 손가락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다가가 자신의 화려한 정장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셔츠 차림으로 남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화려한 명성 대신 낡은 가죽 팔찌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서서히 새벽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의 빛이 도훈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가방 속에 든 일기장을 소중히 품고 서연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고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훈은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벼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던 평온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에는 연두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기 방 안에서 도훈은 조심스럽게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 아기의 부드러운 살결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기는 도훈의 손가락을 꽉 쥐고는 베넷 저고리를 입은 채 베넷짓을 했습니다. 도훈은 아기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창백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도훈은 아기를 안고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은 도훈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낡은 가죽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 팔찌를 보며 지난날에 오만했던 자신을 조용히 반성했습니다. 방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대신 아기의 고요한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먼지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며 내려앉았습니다. 도훈은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아기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이 정적은 그 어떤 환호성보다 강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도훈 씨. 그녀의 짧은 대사 한 줄에 도훈의 가슴이 다시 한번 뭉클해졌습니다. 도훈은 대답 대신 서연의 손을 더 꽉 쥐어주었습니다.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도훈은 이제 비싼 구두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채 거실을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훨씬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펼쳐 서연의 글 아래에 자신의 진심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이 생명, 내 평생을 다해 보답하며 살게. 글자 위로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아기가 다시 잠이 들자 집안은 깊은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도훈은 서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감은 눈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의 눈물이었습니다. 벽면의 시계가 째깍거리며 흘러갔지만 도훈은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 순간 서연의 숨소리와 아기의 온기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세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었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불어온 산들바람이 일기장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 페이지마다 담긴 서연의 고통과 도훈의 참회는 이제 하나의 사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들려왔습니다. 도훈은 서연을 안은 채 창밖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노을이 쏟아지며 장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땠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도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낡은 가죽 팔찌에 담긴 진심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